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2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 보신 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가능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생존 우선순위 뉴스는 제 자신부터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이기도 하겠습니다. 오라클, 메타와 200억 달러 규모의 AI 클라우드 계약 체결 논의 중이라는 제목으로 에코노타임즈에서 9월 20일 날 보도했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오라클은 메타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단연간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더 높은 AI 컴퓨팅 성능을 확보하려는 메타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오라클은 메타의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대규모 컴퓨팅 용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계약으로 오라클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아줄의 구글 클라우드와의 기존 계약을 보완하여 메타의 주요 클라우드 파트너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메타나 오라클은 잠재적 계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라클은 확장 가능한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AI 인프라 경쟁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는 1분기에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파트너십으로 인한 매출이 16배 이상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와 앨런 머스크의 X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물결을 주도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X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네요. 하루 만에 140조 원 벌어 머스크 제치고 장중 최고 부자가 올랐던 81세 회장님, 레리 앨리슨이라고 81세면 우리나라 나이, 근데 요즘 똑같이 하는데 어쨌든 80세가 넘었는데 얼굴에 주름 한 장 없네요. 그런데 그 마누라가 부인이 조린 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면 이게 중국계 여자 같은데 나이 차이가 무려 47세. 야, 이거 뭐 좀 비상식적인, 얘네도 뭔가 그 장기 교체를 하면서 사는 애들인지 그 되게 젊게 보이네요. 80세가. 뭐 얼굴 여기 눈가는 뭐 그런데, 잠깐, 이게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갑부가 됐다고 하네요. 오라클. 며칠, 하루 이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라는 프로세스를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존 우선순위 목적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분석을 자꾸 해보고 싶은 건데, 좀 거창하지만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쓰는 컨셉으로 한번 제가 좀 이 생존 우선순위 진행하는 그런 개념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거인을 뭘로 봤냐 그러면은 정치 외교 전문가들,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국제 정치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한 두 달 전 거를 보면은 현실하고 좀 틀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그 주로 이 논리는 그 상관관계 추론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 안 다루는 영역이 뭐냐 그러면 인과관계 논리죠.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제가 한다기보다도 수많은 뉴스를 다 매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뭘까, 이런 연습을
사고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역사적 관점을 인식한다는 시각을 얻는다.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뭐 제 얘기라기보다도 그 인과관계, 그 과학의 발전 단계를 논의한 골드랩 박사의 그 말의 인용이긴 합니다만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상들도 전 세계 돌아가는 지금 현재 뭐 그 국제관계 이런 것들도 의심의 여지 없이 자연의 일부라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때문에 자연과학처럼 인과관계로 해석을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개념적 차이는 상관관계하고 다른 게 원인 가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지 않고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그래서 원인을 가정을 세워봐라. 그리고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증거를 찾아라. 다른 결과를 찾아라. 이런 거죠. 패턴이나 공동적인 추세 찾기가 저는 이 잘못된 그 가정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상관관계 추론에서. 이 상관관계 추론의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연성 의구심이 항상 있고 불충분한 정보 수집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통계를 내고 패턴을 찾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및 해결 방안으로서 결과, 원인, 결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 수준에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면은 좀 객관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의 내용을 또 좀 편집을 해봤습니다. LG전자 희망퇴직 발표는 저도 며칠 전에 다뤘고요. 어쨌든 뭐 잘 나가는 데도 있지만은 주로 안 되는 데가 OLED TV 쪽, 그리고 또 주류 판매는 LCD인데 LCD가 중국계 다 따라와가지고 TV도 좀 잘 안 보고 그러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중국의 저가 공세가 주요 원인이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이 있는 삼성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IFA 2024에서 중국 기업은 폄하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해야 할 상대다라고 LG전자 사장이 말했답니다. 이제 정말 다 따라온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월마트 자체 브랜드의 추격도 또 위험적이다. 그런데 그 월마트도 그 아웃소싱해서 만드는데 이 대만과 중국의 하청 공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통 그러죠. 연결성으로 승부하겠다는 삼성. 삼성전자는 연결성을 통해 중국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근데 구조조정이라는 제목 하에서 한 것은 결국은 인원 삭감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이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이 마이너스로 내려간 쪽이 자동차 떨어졌고 철강 떨어졌고 석유화학이 제일 지금 안 좋습니다. 선박은 좀 요즘 잘 나가고 조선업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한중 에틸렌 생산 능력 석유화학 쪽에서 중국이 5,174만 10만 100만 차 5,174만 톤 한국이 1,280만 톤인데 중국의 엄청난 증설과 중동도 석화 투자로 공급 과잉에 빠졌다. 그래서 산업부는 위기의 석화업계는 조선업계를 본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구조 조정이죠.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본 조선업계 거기다가 중국 조선업체의 치킨 게임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8월 20일 날 이 정부 자료에는 사직생의 각오로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에 총력,
스웨덴 말매의 눈물처럼 한국도 이제 여수의 눈물을 겪어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이라고 하면은 생산 축소, 합병 등 구조조정의 결과는 결국 해고로 나타나겠죠. 그게 현실인 거고. 이민과의 전쟁, 뭐 반이민 그런 건데 영국의 대규모 반이민 시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다뤘습니다만은 이번 시위를 조직한 이는 42의 정치활동가 토미 로빈슨이라는 인물이다. 본명 스티븐 압슬리 레논. 그 머스크가 2025년 1월 머스크는 자신의 X계정 피드에 프리토미 로빈슨이라는 메시지를 고정시켜 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 SNS 계정이 막혔는데 머스크가 살려줬답니다. X 트위트에. 자국민 우선주의인데 영국인들은 소득의 약 3분의 1을 임대료를 사용하는 중 이민자 출신 흑인 보수 정치인이 우파 지지층을 대변하는 시대, 이런 것도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 또 7, 8월 동안에 대규모 반이민 시위가 이미 있었는데 약 1840여 명이 체포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기 제목은 영국은 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요거는 뭐 제 생각을 적어봤습니다. 반이민은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국적을 취득했다면 말이다. 왜냐, 여기 흑인 보수 정치인이 우파 지지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백호주의로 이 좌파들은 부르죠. 불법 이민은 주로 영국이 식민지했던 나라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영어가 되기 때문이죠. 그 미국이 이민을 자꾸 통제하니까 그 중국인들이 저기 유학 가는 데가 영국하고 또 인도 사람들도 영국으로 많이 이민을 간다고, 아니 유학을 간다고 그러죠. 무슬림의 유입도 많은 것이 좀 문제다. 유럽의 개신교는 쇠퇴해가고 있기도 하다. 사실은 서유럽의 본인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또 친환경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안 하니까 터키라든지 또 뭐 이런 그 북아프리카 옛날에 그 식민지 했던데 이런 데 사람들의 이민을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요가 아니 공급을 하려고 자기네들이 또 받아들인 것도 현실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나라 망하게 생겼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영 제국의 그 식민지를 했던 대영 제국의 업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식민지 했던 나라가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조선을 식민지 했던 일본으로 이민을 가냐? 아, 그냥 소수는 가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제일동포는 아예 식민지 시대 거기 가서 살다가 안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국교 정상화 이후에 이민 간 사람은 일본 쪽으로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뭐 물론 중국 쪽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중국인과 중국 국적 조선 이민자들의 유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좌파 정권은 영주권의 투표권까지 주고 있죠. 중국의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얘기냐 뭐냐,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만은 한국 내에서도 딴 데는 모르겠어요. 중국인 반이민 시위를 우리도 벌여야 될 때가 아니냐. 자, 영국이나 그 독일 이런 데서도 그 극우 정당이라고, 극우라고 부르죠. 극우가 있다면은 극자가 있어야 그게 극우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좌파들은 자기는 극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극우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극우라고 한다면 극우가 발생하는 것은 극자가 있기 때문에 극우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인 반이민 시위를 벌여야 할 때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라든지 현재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해를 좀 하질 못하겠어요. 똥을 좀 싸고 난리 부르실 줄 범죄자들도 막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또 장기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각에 뭐 시체 그 반토막이 발견됐다 이런 게 끔찍한 그런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물론 그런 게 다 그 장기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가 아주 그 공포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한국은 해킹 맛집인가 제목은 뭐 재밌게 붙여봤는데 에, 다만 IT와 거리가 먼 단 2명이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미스터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해킹을 한 사람이 중국 교포 이른바 조선족이고 국적은 중국이다 이게요. 앞하고 연결이 되죠. 그리고 A, B는 서로 모르는 사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보통신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어떻게 해킹을 했겠느냐. 미스터리는 무슨 미스터리냐. 중국 공산당이 배우라고 진단해야 마땅하다. 이것도 가정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증거를 찾으면 되는 건데 롯데카드사는 금융기관 기관에 신고 해킹 시점은 8월 26일로 확인. MBK 파트너스가 롯데카드를 인수한 시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MBK에 LP 중국자본 인베스터도 들어와 있다고 하죠. MBK는 한국의 통신산업 산업 등 파괴하려는 중국의 공작에 협조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들게 만듭니다. 같은 날 결국 롯데카드 측 역대 대공 및 사과 진행 이런 형태가 그 일본은 더 90도로 하는데 일본에서 많이 보던 그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연출이 되네요. 어쨌든 MBK 그 김병주 씨가 운영하는 그 배경에는 뭐 일본 아니 미국 자본을 끌어다가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뭐 갑부 중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는 거고 또 중국에도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영풍 MBK 그 고려의 경영권 그이 탈취하려는 그 사건 등을 봤을 때 왜 자꾸 그런 걸 하냐 그러면은 그 고려아연의 그 재련 기술이 중국이 아주 탐내는 이 산업 기술이거든요. 그것을 뺏어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해킹 이런 것도 무방비로 지금 SKT 뭐 KT 다 뚫렸는데 이제 카드 회사까지 뚫리고 해킹에 이렇게 이 국민들의 그 어떤 그 경제 생활 이런 것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수준이 그 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침략이 아니고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국이 침략을 하고 있다. 미국 100만 달러 비자 탄생. 이것을 읽는 것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여기서도 있지만 미국 내 최대 유학생 집단이었던 중국과 인도 학생들 매년 유학을 떠나는 중국인들의 숫자는 무려 약 10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만 받겠다 이렇게 하는 얘기도 있었죠. 다 안 받겠다는 뜻이 아니고 어, 그리고 그 뭐 비자 가격을 올려가지고 어, 뭐 비자 판매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돈이 지금 궁하면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슈카 월드님께 한마디 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뜬 건데 천조국 파랭이라고 미국 여자가 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좀 보수적인 거겠죠. 남편이 한국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한국말로 어떻게 근데 왜 배경에 이렇게 이 저격용 총을 갖다가 걸어놓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자는 그럼 마가 모자일 거 아닙니까? 미국 국기를 해내고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철저히 지키면서 미국과 트럼프 그리고 찰리 커커를 교묘하게 공격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의 발언들에 대해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마련해 놓는 모습을 보고는 당신이 똑똑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거냐? 찰리 커크 사망 사건을 다루면서 본 영상은 고인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내용의 대부분 외신 보도를 바탕으로 한 사건 전달이며 주된 주제는 미국 정치가 좌우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살인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생전 발언들을 가져와서는 당신이 들고 온 발언들 전부 앞뒤 맥락 자르고 선동을 하기 위해 가져온 발언들이지만 그가 극저였다는 그의 가족의 증언도 당연히 보셨죠. 이건 살인자인 것 같습니다. 그의 가족이 보수 지지자라는 사실만 들고 와서는 극자인 살인자를 극으로 만들고 앞뒤 전부 자르고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라고 그러니까 완전 인신 공격도 아니고 인격 모독도 아니면서 비판을 한 거죠. 슈카월드를 재밌게 하는 수백만 명이 보는 거니까 대단한 그 영향력 있는 그 유명 유튜버인데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것도 미스인포메이션이냐 아니면은 디스인포메이션이냐 식별해야만 한다. 디스는 감정을 유발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감정이 유발 안 되도록 말들은 다 조심했어요. 비판을 한 천조국 파랭이도 이렇게 생긴 여자입니다. 오늘 트럼프는 찰리 커크 추모식서 그는 시대의 거인. 최종일 기자가 뉴스1에서 9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21일 현지 시간 애리조나주 글렌데일리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청년 정치단체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 찰리 커크 추모식에서 그는 시대의 거인이었다며 자유와 정의, 신과 국가를 위해 목소리를 냈기에 폭력적으로 살해당했다고 말했다. 수만 명이 몰린 이 행사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좌파의 국내 테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안티파를 주요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그 장례식에 추모식에 10만 명 운집한 미 찰리 커크 추모식에 트럼프 머스크가 충돌 3개월 만에 악수를 했다는 것도 부가적으로 그 한국경제 그 유튜브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대통령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 투자하며 금융위기 제한. 안혜원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9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유엔 총회 앞두고 로이터 BBC 인터뷰했는데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핵심이다. 한국인 구금 사태엔 한미동맹 해치지 않을 것. 북핵 동결 트럼프 김정은 합의 시 수용하겠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아직 한미 간 무역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동차 관세 25%를 당하는 거고요. 일본은 15%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일본의 외환 보유의 규모 등을 설명하며 한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뭐 4천 몇백억
달러가 있는데 일본은 뭐 몇 조라고 그러죠? 몇 조, 1조 뭐 얼마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미 간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한미가 서면으로 논의했지만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혈맹 간의 최소한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현실하고 트럼프 아저씨는 틀리대도 동맹한테도 먹일 건 먹여요. 안보 문제 별도로 얘기한다며. 나는 이것이 의도적, 인텐디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도적입니다. 이칸 씨.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전 유엔 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시간으로 22일 뉴욕에 도착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 3박 5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제 가지만은 또 트럼프 만날 일은 없다. 또 이런 얘기예요. 받아주지도 않았고 말 들으려는데 자꾸 안 듣고 하니까 계속 악사를 매기고 있는 거죠. 이 대통령 통화서프 없이 미국 요구 수용 시 금융위기 올 거. 통화서프 해달라. 이거 달러가 있으면은 근데 이걸 하니까 통화서프 계약을 해줘야 돼. 미국은 뜻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을 아주 힘들게 하는 거죠. 말 좀 들으라고 압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란 얘기인지. 타이레놀 사용과 자폐증 위험을 연결하는 트럼프 행정부. 팀 렌이 폴리티코에서 9월 20일 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임신 중 타이레놀 사용이 자폐증 위험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발표할 계획이며 임산부에게 고열에 대해서만 타이레놀 즉 일반 아세트 아미노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2명의 고위 행정부 관리가 폴리티코에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리들은 발표 내용을 미리 공유하기 위해 트럼프가 암과 빈혈 치료제인 류코보린을 자폐증 환자를 위한 잠재적 치료제로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트럼프는 곧 신경질환에 대한 큰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폐주의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라고 그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대변인은 일요일 성명에서 자폐증 발생률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번 발표는 역사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질환의 원인을 찾는 것은 로버트 케네디 보건장관의 주요 우선순위입니다. 올해 초 9월에 답변을 받기로 약속한 케네디 주니어 제약회사, 글로벌 제약회사들한테 그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 주작용이 아니고 부작용 문제 이런 거 같습니다. 북한 지도자 트럼프에 대한 좋은 기억 회상하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 철회 촉구. 김동연 기자가 AP에서 9월 22일 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일요일 평양의 고무도장 회의, 이게 이제 원어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그 거수 회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도널드 트럼프와의 이전 정상회담을 중계하는 데 도움을 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라이벌 한국과의 대화를 다시는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한 아새끼들하고는 우리는 대화를 안 하가서 그 새끼들 그거 우리 아주 자존심을 아주 상하게 만들어서 샹놈의 새끼들 같은 이라고. 아마 그 이북의 이런 우리가 봐서는 여기 이북에서는 여기 안 나요. 한경도 이 저기 그 친구 모친을 있는데 그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가서 동가식 서가식 할 때 좀 그 얻어 먹으면은 이 갓난 새끼 또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여기 아니었더라고요. 김의 발언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출발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핵 긴장을 해결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존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하고 가족의 왕조 통치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작년에 김 위원장이 남한과의 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북한 헌법 개정을 명령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분석가들은 김 위원장의 핵 추진이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경제 및 안보 양보를 협상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린 인민회의에 연설하는 모습을 조선통신을 통해서 얻은 것을 했답니다. 김정은이도 오래 살려면 살을 빼야 될 텐데요. 오래 살려고 그러면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는 딸내미를 갖다가 차기 지도자로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한 건지. 속보 자민당 총재 선거 5명 입후보 신고 포스트 20화는 누구에게 12일간 싸움이 시작되다. 9월 22일 TBS 텔레비전 뉴스입니다. 이번에는 투표권을 가진 91만여 명 당원과 당우라 그랬는데 당의 우호적인 어두자를 쓰는 거예요. 이건 찾아보면 이게 뭔 뜻인가 해가지고 당우의 당원 투표 또 포함한 이른바 풀스펙형으로 실시돼 국회의원표 295표와 당원표 295표 등 모두 590표를 다투게 됩니다. 물가고는 외국인 정책은 당개혁은 세 가지 요소를 입부 보호자인 5명의 정견 정책을 비교해서라는 방송인데 뭐 한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해보면은 물가에 대해서는 이게 다카이시라고 그러죠. 소비세 감세를 하겠다는 게 주요 이 정책인 것 같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스파이 방지법 그리고 외국인 문제에 대한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거고 당 개혁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건 당도 개혁하겠다는 고이즘이 가장 젊은 지금 농수산상이죠. 고물가에서는 최중요 테마다. 소비세 여기도 소비세 감세네요. 그리고 외국인 치안의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관 잘 해보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또 이 하야시상 임시는 제가 하야시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도 소비세 감세네요. 그리고 저중소득자 세대에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게 있고 외국인에서는 현 정권이 계속 승계해야 되냐 이게 뭔 뜻인지 인바운드 내수 찾아온 관광객들 증가에 대해서 제도 설계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당개혁에 대해서는 듣는 힘이라고 그러나요? 중시하겠다 이런 홍보본부 체제 강화를 하겠다. 렌따루 국민지급 대화 이건 뭔 뜻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소림이 코바야시라고 그러나? 전 경제 안보 대신이라고 그러네요. 물가고 소득세에 대해서 정률 감세를 하겠다. 또 소비 감세 또 하겠다. 다 세금 내리겠다는 얘기만 하네.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용의 토지 취득을 엄격화하겠다. 중국인들한테. 당개혁, 탈파 뭐를 하겠다. 그리고
요 사람이 국방상도 했던 누구더라? 무목 뭐 다카시라고 그러나요? 다케시라고 그러나? 현금 급부는 안 하겠다. 수조 원의 규모의 생활지원 특별지방교무금으로 창설하겠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아마리 뭐 취득이 뭔지 잘 모르겠고 위법 외국인 제로로 하겠다. 예, 이런 거네요. 뭐 이거 대동소이한데 총리가 되는 데는 국방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닌 모양이다. 일본 애들은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맨날 뭐 표를 주는 사람들 그 국민 생활 뭐 이런 거에 치중하는데 사실은 그 국가의 운명이 외교 안보에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5명의 후보가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만 이 방송이 했는데 물론 그 국방 외교에 대해서도 뭐 언급을 한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하긴 했겠죠. 유튜브에 그 우리나라가 비 오는 모습을 찐 그 비비음밥이라는 그 유튜버가 쇼트에서 했는데 저것도 비 오는 날을 좋아하지만은 비가 많이 오면은 그냥 물이 막 흐르죠. 그냥 물이 흐르고 뭐 침수가 될 수가 있는데 서브웨이는 뭐 허구한 날 어디 많아가지고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보면은 깔끔하게 우리나라가 요즘 배수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냥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